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1.6 부분, 금융시장의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 그, 일단은 앞부분을 공부할 때에는 제가 설명을 조금 천천히 한 것 같고, 이제 방금 전 동영상에서는 설명을 조금 빨리 한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녹화를 할 때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조절이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빠르지 않게 네, 저도 조심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단원 마지막 부분에서는 1.7에서는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코로나19 위기를 빼고 최근에 있었던 2007년에서 2008년, 2009년 정도까지 있었던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처음 나오는 부분에 여기 antecedent라는 영어 단어가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경제나 금융에서 그 관련된 단어는 아니고, 이제 여기 위기의 전조, 조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가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조금씩 싹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다른 경제나 금융 과목을 먼저 혹시 공부를 하신 경험이 있으면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에서 닷컴 버블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뭔가 인터넷과 관련한 기업, IT와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을 하고 또 IT나 아니면 인터넷과 관련한 기업이면 굉장히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기도 쉬웠던 이제 그런 시기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버블이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한 버블이 꺼질 기미가 보이자 이제 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페더럴 리저브 뱅크에서는 이러다가 갑자기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버블이 꺼지는 것을 이제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꺼지더라도 조금 이렇게 그 속도를 늦춘다던가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금리라는 거는 뭐냐면, 이자율이라는 거는 뭐냐면, 돈을 빌릴 때 내는 대가가 금리, 이자잖아요.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는 돈을 빌리기가 쉽습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비싼 돈을 내고, 비싼 대가를 내고 돈을 빌려야 되니까, 돈을 빌리기가 어렵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정책 금리를 상당히 낮은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유럽, 일본, 기타 등등의 많은 나라에서. 그래서 이자율을 여기 지금 첫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경제를 너무 급격하게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금리를 낮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 단기 금리가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여기 살펴보면 여기 3개월 리보, 3개월 T빌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 파란색으로 된 부분에서 2000년대 초반에 급격하게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5%, 6% 정도 됐다가 거의 뭐 1%대까지 금리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빌리기가 쉬운 상태로 정책 당국, 금융 당국에서 이제 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랑 비슷해요.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유럽도 비슷하다고 하는데, 돈을 빌리기가 쉬우니 그 돈이 갈 때를 찾다가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다 보니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까지 여기 피겨 1.3번을 보시면 여기 케이스 슐러 인덱스라는 지수는 미국의 어떤 주택 가격을 지수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000년을 기준을 100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200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2006년, 7년 지금까지 거의 지금 두 배 정도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낮게 유지되었던 정책 금리 때문에 주택 시장에 어떤 부음을 발생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위기의 전조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지금 피겨 1.2번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미국의 S&P 500 지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미국 주식 시장이 닷컴 버블을 겪으면서 많이 꺼지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계속 성장을 하는 모습,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르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피겨 1.3에서 주택가격 인덱스를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계속 가격이 오르는 것하고 같은 모습인 거죠. 그리고 하나 언급되지 않은 것이 여기 테드 스프레드라는 것이 있는데, 요 테드 스프레드는 이제 뒤에서 요 것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텐데, 경제가 위기 상황을 맞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 좋지 않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테드 스프레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00년대 중반 정도에 계속 낮은 수치를 유지를 하다가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급격하게 테드 스프레드가 굉장히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위기의 전조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은 요인들이 2000년대에 계속 누적이 되다가 2007년, 8년 내에 위기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하면 많은 경우에 부동산, 모기지, 이런 것에서 이유를 이제 많이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 위기의 전조 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낮은 금리 덕분에 그 많은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많이 흘러갔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택 가격을 계속해서 높여놨던 거고, 그렇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와중에 앞으로 그와 같은 경향,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경향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금융기관에서도 그냥 주택담보대출,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들한테 그냥 대출을 조금 쉽게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오르게 되는 어떤 상황을 계속 가속화하게 됩니다. 원래 기존에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미국의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은 어떤 저축은행 아니면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thrift institution도 쉽게 우리나라의 저축은행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아까 우리 위기의 전조 부분에서 주택가격 계속 오르게 되고 대출받기 쉬워지고 자꾸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고 하면서 이자가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금융기관, 돈을 벌어야 되는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계속 고위험
상품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이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하이 리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이 시큐리타이제이션, 우리나라 말로 증권화라는 것입니다. 증권화라는 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은행이 A라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면 이게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는 뭐 짧아야 10년 뭐 이러잖아요. 뭐 길면 막 20년, 30년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다 갚을 때까지 은행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 원리금을 갚긴 하지만 그런데 요 당시에 어떻게 되었다? 금리가 낮아서 은행이든 금융기관이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수단을 계속 찾고 있는 와중이었다라고 했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 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은행이 A라는 사람한테 해준 대출, B라는 사람한테 해준 대출, C라는 사람한테 해준 대출, 뭐 D라는 사람한테 해준 대출, 수많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은행이 그냥 돈 받을 권리를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주택담보대출을 묶어서 이거를 다른 금융기관한테 팔아. 그러니까 그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앞으로 뭐 10년, 20년 동안 받을 권리를 파는 거지. 그러면 그 대가로 초기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준 은행은 그 대출을 돈 받을 권리를 판 대가로 또 돈을 받는 거지.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또 대출을 해줄 수 있지. 주택담보대출이든 뭐 신용대출이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추가적인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와 같은 증권화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게 이 페니메랑 프레디맥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풀링, 증권화를 전문적으로 해줬던 기관이 페니메, 프레디맥이라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이 되게 되면서 기존 초기에 대출을 해갔던 사람들이 돈을 잘 못 갚게 되면서 그 대출을 사간 다른 기관도 돈을 못 받게 되고 이제 거기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도 또 돈을 못 받게 되고 그런 연쇄적으로 어떤 투자의 실패, 이제 파산, 부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피겨 1.4번을 통해서 먼저 보면 여기에 오리지네이터는 처음에 이 집을 살려는 사람한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은행을 이 오리지네이터라고 보면 오리지네이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홈오너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 차입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에이전시는 아까 프레디맥이나 페니메와 같이 증권화를 풀링을 해주는 기관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돈 받을 권리를 이 은행이 가만히 갖고 있지 않고 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풀링을 해서 이제 그와 같은 풀링한 금융상품, 이게 모기지를 기반으로 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라고 하는데 MBS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에 투자를 할 투자자들을 모읍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지금 잘 돌아가려면 이 처음에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잘 갚아야 이 MBS나 ABS에 투자한 사람들도 돈을 투자한 대금을 잘 받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게 끊기게 되면 이제 이 투자자들이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졌다라는 의미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 하면 MBS가 항상 연관되는 단어로 언급이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그 MBS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1단원에서는 맛보기만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뒷부분에서 또 ABS, MBS, 증권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는 부분에서 또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와 같은 대출들이 프레디맥, 페니맥을 통해서 계속 증권화가 되고 또 팔려나가고 이제 거기에 또 투자자가 달라붙고 하는 과정으로 계속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관련한 MBS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또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브프라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프라임 론이 있고 서브프라임 론이 있는 건데 그냥 프라임 론은 신용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는 대출을 프라임 론이라고 하고 이제 그것보다 신용이 조금 안 좋은 사람들한테 해주는 대출을 서브프라임 론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프라임 론만 가지고 증권화를 해서 투자자를 모으다가 계속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은행들이 신용이 좋지 않은 서브프라임의 신용 등급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돈을 막 빌려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냥 대출을 막 승인을 해주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승인된 대출이 풀링이 되어서 증권화가 되고 이제 또 팔려나가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막 계속 커져 나가게 됩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은행은 뭔가 이게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정말로 돈을 떼먹지는 않겠지? 이 사람이 돈을 잘 갚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을 마구 승인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문제들이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 이제 몰기지 데리버티브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데리버티브를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서 데리버티브도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금융 파생 상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기지와 관련한 파생 상품의 대표적인 예로 CDO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DO라는 것은 뭐냐면 맨 처음에 은행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A라는 고객, B라는 고객, C라는 고객, D라는 고객 쭉쭉쭉 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주택을 살 때 쓸 수 있도록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은행은 이거를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리나? 아니라 그랬죠. 이 돈 받을 권리를 프레디맥이나 페니메와 같은 기관, 증권화 전문 기관을 통해서 팝니다. 이제 그 대가로 은행은 돈을 받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또 추가적인 대출을 계속 하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요 프레디맥이나 페니메의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다시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지금 향후 10년, 20년, 30년 동안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품이 있어. 너 여기에 혹시 투자하지 않을래? 라고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이제 그 대가로 돈을 받겠죠. 이제 그런데 판매를 할 때, 그와 같은 판매를 할 때, 요렇게,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그래도 가장 덜 위험한, 상품, 조금 위험한 상품, 조금 더 위험한 상품, 조금 더 위험한 상품, 돈 떼일 확률이 조금 높아지는 상품, 요런 순서로, 요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상품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을 보고서 조금 고수익을 위험하더라도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거 조금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고 수익이 조금 낮더라도 안전한 상품에 투자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요 위에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위에 있는 거를 시니어 트렌치라고 하고 요 밑에 있는 거를 주니어 트렌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맨 처음 주택담보대출로 돈 빌려간 사람이 돈을 이렇게 갚은 것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고 이거를 누군가가 사갔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가장 안전한 상품부터 이렇게 투자자에게 돈이 흘러갑니다. 이제 그러고 남는 돈이 있어야 가장 밑에 있는 투자자들한테도 돈이 나머지가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니어 트렌치, 주니어 트렌치와 같은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맨 처음에 이렇게 뭐 수십 개, 수백 개 주택담보대출을 이렇게 좀 덜 위험한 거, 뭐 위험한 거 이런 식으로 다시 상품을 짜서 이제 풀링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 요 CDO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클레임이라는 단어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뭐 돈을 받을 권리 뭐를 나타내는 단어가 요 클레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 이제 가장 끝에 있는 요 뭐 시니어 트렌치, 주니어 트렌치를 보고 투자를 개인이든 기관 투자자들은 보고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이와 같은 CDO, 뭐 MBS 같은 거에 투자를 할 때 이러한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요 MBS나 CDO 같은 게 발행될 때 신용평가 회사들을 통해서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등급을 보고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이 CDO는 위험한 CDO구나. 이 CDO는 그래도 내가 투자해도 될 만한 CDO구나 라는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평가 등급을 매겨주는 것을 신용평가 회사들이 하게 되는데, 당시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신용평가 회사들이 신용평가를 너무 잘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요 밑에 있는, 가장 밑에 있는 위험한 트렌치의 경우에도 막 뭐 AA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막 뿌리다 보니까 그거를 모르는 투자자들은 이제 거기에 모르고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가장 위에 있는 시니어 트렌치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A 등급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등급이 쭉쭉쭉 낮아지게 되는데, 가장 밑에 있는 가장 위험한 트렌치라고 하더라도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보다는 높은 등급을 받게 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왜 방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조금 신용평가 등급이 과대평가가 냐면, 여기서 크레딧 리스크, 그러니까 돈 떼일 리스크가 underestimate, 과소평가됐다는 거는 그 신용 등급이 과대평가되었다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당시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부터 뭐 최근 1년, 뭐 최근 2년, 최근 3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 사람이 돈 못 갚을 확률을 계산을 해봤자 이게 상당히 신용평가가 객관적으로 안 되는 거죠. 이 데이터 자체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을 때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신용 위험이 상당히 저평가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은행들도 대출을 해줄 때 어떤 특정한 한 지역, 아니면 어떤 특정한 한 기업,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개인에 몰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대출해줬다가는 잘못해서 저 사람이 돈 못 갚으면 은행이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분산을 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은행 나름대로 분산해가지고 대출을 해줬다고는 하지만 그게 충분히 분산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여기 세 번째가 앞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신용평가를 해주는 기관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MBS, CDO 같은 것에 대한 등급이 과대평가되게 되었고, 반대로 리스크는 과소평가되게 되었고, 그거를 모르고 투자자들이 막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여기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잘 갚으면 이 순환이 잘 되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되면서 여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다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